13번째 글입니다. 어떤 어머니. 에일의 성리협회, 에일에는 아일랜드의 옛 이름입니다. 에일의 성리협회 사무차장 홀로원 씨는 1년의 연주회를 준비하느라 거의 한 달 동안 손이며 호주머니에 지저분한 종이 조각들을 잔뜩 지니고서 더블린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어서 친구들은 그를 깡충이 홀로원이라고 불렀다. 그는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걸어다녔고 길 모퉁이에 시간대별로 서서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메모를 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모든 일을 주선한 사람은 키언이 부인이었다. 데블린 양이 키언이 부인이 된 것은 앙심에서였다. 그녀는 인류 순위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프랑스어와 음악을 배웠다. 혈색이 워낙 창백하고 태도가 뻣뻣해서 그녀는 학교 친구가 별로 없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그녀는 여러 집안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녀의 연주와 상하같이 우아한 태도는 숱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그녀는 예비 신부가 갖추는 온갖 교양의 냉랭한 테두리 안에 앉아 구원자가 그 테두리를 과감하게 넘어와서 자신에게 찬란한 인생을 제안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청년들은 평범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접근의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자신의 낭만적인 욕망을 남몰래 특히 단과를 이 말은 과일향 나는 젤리에 설탕을 입힌 것이라 하네요. 특히 단과를 잔뜩 먹는 걸로 달랬다. 그러나 나이가 한계선에 달하고 또 친구들이 그녀에 대해 쓸데없이 혀를 놀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오먼드 부둣가의 구두 제조업자인 키언니 씨와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그는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그는 이따금씩 덥수룩한 갈색 턱수염 사이로 이야기를 주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결혼 첫 해를 보내고 나서 키언니 부인은 이런 남자가 낭만적인 사람보다 오래 살기엔 좋다는 사실을 감지했지만 자신의 낭만적인 생각들을 결코 접어두지는 않았다. 그는 착실하고 검소하고 또 독실했다. 그는 첫 번째 금요일마다 때로는 그녀와 함께 대부분은 혼자서 성당에 갔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신앙심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고 또 그에게 좋은 아내였다. 낯선 집의 모임에 갔을 때 그녀가 약간만 눈썹을 치키면 그는 바로 자리를 뜰 채비를 했고 그가 감기라도 걸리면 그녀는 오리 솜털 루비 이불을 그의 발에 덮어주고 독한 럼 푼치를 만들어 주었다. 그로 말하자면 모범적인 아버지였다. 그는 매주 약간의 보험금을 부어서 두 딸이 24살이 되면 각각 100파운드씩의 지참금을 지닐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큰딸 캐서린을 좋은 순위원에 보내서 프랑스와 음악을 배우게 했고 그 이후에는 왕립 아카데미에 입학시켰다. 매년 7월이면 키언니 부인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집 양반이 스케리스에서 몇 주 놀다 오자고 하네. 스케리스가 아니면 호스나 그레이스톤스였다. 아일랜드 문의 부흥운동이 풍미할 기미를 보이자 키언니 부인은 자기 딸의 이름은 캐슬린은 예이츠의 희곡 캐슬린이 홀리언에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케이트 키언니라는 노래 속의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언니 부인은 자기 딸의 이름을 활용하기로 결심하고 집에 아일랜드어 선생을 들였다. 캐슬린과 그 동생은 친구들에게 아일랜드어로 그림 엽서를 보냈고 이 친구들도 다른 아일랜드어 그림 엽서로 답장을 보내왔다. 특별한 일요일 키언니 씨가 가족과 함께 임시 주교자 성당에 가는 날이면 미사 후에 약간 인파가 크시드를과 모퉁이에 모이곤 했다. 그들은 모두 키언니 가족의 친구들이었다. 음악 친구들 아니면 민족당 친구들 그리고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를 다 나누고 나면 모두 함께 그렇게 많은 손들이 겹쳐지는 것에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 악수를 하면서 아일랜드어로 작별 인사를 했다. 곧 캐슬린 키언니 양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고 아주 근사한 아가씨이며 더군다나 모국어 운동 지지자라는 얘기가 퍼졌다. 키언니 부인은 매우 흡족했다. 그러므로 어느 날 홀로원 씨가 찾아와서 자기 협회가 에이션트 콘서트홀에서 개최하는 4차례의 그랜드 콘서트에서 그녀의 딸이 연속으로 반주를 맡아주겠느냐고 제의했을 때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를 거실로 들여 의자에 앉히고 디켄트와 은제 비스켓 통을 내왔다. 그녀는 온 정신과 마음을 기울여 그 기획안의 세부 사항까지 파고들어 충고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말리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이 체결되어 캐슬린은 4차례의 그랜드 콘서트에서 반주를 해주고 8기니를 받기로 했다.
홀로원 씨는 홍보문항 작성이며 프로그램 항목 배열 같은 섬세한 일에는 초짜였으므로 기현이 부인이 그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요령이 있었다. 그녀는 어떤 출연자들이 대문자로 들어가고 어떤 출연자들이 소문자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제1테너가 미드 씨의 코믹한 공연 뒤에 나오려고 하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청중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미심쩍은 항목들은 올해 내창곡들 사이에 끼워 넣었다. 홀로원 씨는 매일 그녀를 방문하여 이런저런 대목에서 그녀의 조언을 들었다. 그녀는 변함없이 친절했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사실은 집처럼 편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디켄트를 그에게로 밀어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 드세요, 홀로원 씨. 그리고 그가 마음껏 마시는 동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금대지 마세요. 금댈 거 하나 없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현이 부인은 브라운 토머스 상점에서 예쁜 연분홍 샤르메즈 천을 사서 캐슨의 옷 앞에 대주었다. 꽤 비싼 편이었지만 약간의 지출이 정당화될 때가 있는 법. 그녀는 2실링짜리 마지막 연주회 표를 12장 구입해서 표를 사주지 않으면 안 올 것 같은 친구들에게 보냈다. 그녀는 한 가지도 빼놓지 않았고 그런 그녀 덕분에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연주회는 수, 목, 금,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다. 기현이 부인이 딸을 데리고 수요일 밤 에이션트 콘스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몇 안 되는 청년들이 반짝이는 파란 배지를 코트에 달고 현관에서 어슬렁대고 있었다. 야외복 차림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지나쳤고 열린 홀 문 안을 흘끗 보니 안내원들이 왜 어슬렁대는지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시간을 잘못 알았나 싶었다. 아니었다. 8시 20분 전이었다. 무대 뒤 분장실에서 그녀는 협회 사무국장 피츠 패트릭 씨를 소개받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와 악수를 했다. 그는 자그마한 체구에 뽀얗고 맹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가 부드러운 갈색 모자를 대는 대로 머리 한쪽에 걸쳤다는 것과 억양이 밋밋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억양이 밋밋하다는 것은 더블린 하청민 출신임을 암시한다고 하네요. 억양이 밋밋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손에 프로그램을 들고 있었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의 한 모서리를 질겅질겅 씹어 젖은 펄펄을 만들었다. 그는 실망을 가볍게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홀로원 씨는 몇 분마다 매표소 상황을 알리러 분장실로 들어왔다. 출연자들은 초조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눴고 이따금씩 거울을 보면서 악보를 말았다 펼쳤다 했다. 8시 반이 거의 다 되어가자 홀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관객들이 빨리 공연을 안 하느냐고 두툴대기 시작했다. 피츠 패트릭 씨가 들어와서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멍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제 신사숙녀 여러분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요. 기현이 부인은 매우 밋밋한 그의 마지막 음절에 경멸하는 눈빛으로 흘끗 노려보는 것으로 응수하고는 자기 딸을 격려했다. 준비되니 얘야? 기회를 잡아 그녀는 홀로원 씨를 따로 불러내서 이게 웬일이냐고 물었다. 홀로원 씨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가 연주회를 4차례나 마련한 것이 실수라고 했다. 사회는 너무 많지요. 출연자들은요? 기현이 부인이 말했다. 물론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홀로원 씨는 출연자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위원회는 처음 연주의 3번은 그들 내키는 대로 하게 두고 모든 역량을 토요일 밤에 쏟아붓기로 결정한 터였다. 기현이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변변찮은 연주들이 무대 위에서 순서대로 진행되고 또 홀 안에 몇 안 되는 관객들이 점점 더 줄어들자 이따위 연주에 자신이 한 푼이라도 쓴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일 되어가는 꼴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피츠 패트릭 씨의 멍청한 미소는 그녀를 매우 짜증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기다리며 일이 어떻게 끝나나 지켜보았다. 연주회는 10시가 조금 안 되어 끝났고 모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목요일 밤의 연주회에는 청중이 좀 더 왔지만 기현이 부인은 전부 공짜 손님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다. 청중들은 연주회가 마치 평상복 차림의 리허설인 양 제멋대로 굴었다. 피츠 패트릭 씨는 즐거운 듯 했고 기현이 부인이 환한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무대막 가장자리에 서서 이따금씩 머리를 뒤밀고 발코니 구석에 앉은 두 친구와 웃음을 나누었다. 그날 저녁 기현이 부인은 금요일 연주회가 취소된다는 것과
토요일 밤 연주회를 대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위원회가 총동원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홀론 씨를 찾았다. 젊은 숙녀에게 줄 레모네이드 한 잔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뒤뚱거리는 그를 붙들어 세우고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녀가 말했다. 계약은 사회 연주회였는데요. 홀로운 씨는 바쁜 척하며 피처 패트릭 씨에게 얘기해 보라고 조언했다. 키언이 부인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처 패트릭 씨를 무대막에서 불러내어 자기 딸이 사회 연주를 계약했으므로 협회가 연주회를 4차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녀는 계약서대로 원래 명기된 액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안의 요점을 얼른 파악하지 못한 피처 패트릭 씨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회와 논의해 보겠노라고 말했다. 키언이 부인은 놓여서 뺨이 부들거리기 시작했고 도대체 그 의원인지 뭔지 하는 게 누구요? 라고 묻고 싶은 것을 기를 참고 참아야 했다. 하지만 그건 숙녀답지 못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금요일 아침에는 일찌감치 꼬마 애들을 더블린의 주요 거리로 보내 광고지를 한 다발씩 뿌리게 했다. 특별 기사가 석간신문마다 실려 다음날 마련되어 있는 잔치를 음악 애호가들에게 상기시켰다. 키언이 부인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만 남편에게 자신이 의심스러워하는 대목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주의 깊게 듣더니 토요일 밤에 자기가 함께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동의했다. 그녀는 중앙우체국을 존경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남편을 크고 안전하고 또 확고한 어떤 것으로 존경했고 그가 재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높이 샀다. 그가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것이 그녀는 반가웠다. 그녀는 자기 계획을 다시 검토했다. 그랜드 콘서트의 밤이 다가왔다. 키언이 부인은 남편과 딸과 함께 연주회가 시작될 예정인 시각보다 45분 먼저 에이션트 콘서트홀에 도착했다. 운 나쁘게도 비오는 저녁이었다. 키언이 부인은 딸의 옷가지와 악보를 남편에게 맡기고 홀로운 씨나 피처 패트릭 씨를 찾아 온 건물을 뒤지고 다녔다. 두 사람 다 보이질 않았다. 그녀는 위원들 중 누구라도 홀 안에 있느냐고 안내원에게 물었고 우여곡절 끝에 안내원이 미스 베은이라는 자그마한 여자를 데리고 나왔다. 키언이 부인은 그녀에게 자기가 사무국 사람을 한 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미스 베은은 그들이 금방 올 거라고 했고 또 자기가 도울 일은 없겠냐고 물었다. 키언이 부인은 신뢰와 열정이 담긴 표정으로 찡그린 그 늑수그레한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고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자그마한 여자는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오는 바깥을 내다보더니 비에 젖은 거리의 우울한 모습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일체의 신뢰와 열정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그래.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어쨌든. 키언이 부인은 분장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출연자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베이스와 제이 테너는 벌써 와 있었다. 베이스인 덕은 씨는 호리호리한 청년으로 까만 코스튬이 듬성듬성했다. 그는 시내의 어떤 사무실 수위의 아들로서 어렸을 적에 소리가 웅웅 울리는 홀에서 길게 끄는 베이스 음조로 노래했었다. 이런 불우한 처지에서 출시하여 급기야 1급 출연자가 된 것이다. 그는 그랜드 오페라에 출연한 경력도 있었다. 어느 날 밤 오페라 출연자 한 명이 병들어 눕자 그가 퀸스 극장에서 공연하는 오페라 마리타나에서 왕역을 맡았던 것이다. 그의 노래는 감정이 풍부했고 성량이 좋아서 객석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생각 없이 코를 한두 번 훔치는 바람에 좋은 인상을 얼룩지게 만들었다. 그는 젠체하지 않았고 관묵했다. 니는 이라는 발음을, 이 말은 시골 출신이어서 U 뒤에 S 발음을 덧붙이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니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니는 이라는 발음을 어찌나 부드럽게 살짝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고 목소리 때문에 우유보다 독한 음료는 결코 마시지 않았다. 제2 테너인 벨 씨는 금발의 자그마한 사내로 매년 아일랜드 음악제에 나갔다. 그는 4번째 참가에서 동메달을 땄다. 그는 극히 신경질적이었고 다른 테너들에 대해 질투가 심했으며 자신의 신경질적인 질투심을 넘쳐나는 부침성으로 덮어가렸다. 연주회가 자신에게 얼마나 고역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그의 기질이었다. 그래서 덕은 씨를 보자 그는 다가가 물었다. 자네도 나오시나? 그럼
덕은 씨가 말했다. 벨 씨는 자신의 동료 고행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악수. 기현이 부인은 이 두 청년을 지나 무대 막 가장자리로 가서 객석을 둘러보았다. 좌석은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었고 유쾌한 소리가 장내에 감돌았다. 그녀는 돌아와 남편과 단둘이 얘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분명 캐슬린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 둘 다 캐슬린이 민족당 친구이자 콘트랄토인 힐리 양과 잡담을 하고 서 있는 것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창백한 얼굴의 어떤 여자가 홀로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여자들은 볼품없는 몸매에 걸쳐진 그 낡은 푸른색 의상을 예리한 눈초리로 쫓았다. 누군가가 그녀는 소프라노 걸린 부인이라고 말했다. 어디서 저런 여자를 집어왔나 몰라? 하고 캐슬린이 힐리 양에게 말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여자를. 힐리 양은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홀로운 씨가 그 순간 질뚝거리며 분장실로 들어왔고 두 젊은 숙녀는 그에게 저 낯선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홀로운 씨는 런던에서 온 걸린 부인이라고 했다. 걸린 부인은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뻣뻣한 자세로 악보 두루마리를 앞에 잡은 채 이따금씩 놀란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그림자가 그녀의 빛바랜 의상은 감춰주었지만 안가품을 하듯이 그녀의 쇄골 뒤 움푹 파인 곳을 파고들었다. 호을에서 나는 소리가 좀 더 뚜렷해졌다. 제1 테너와 바리톤이 함께 도착했다. 둘 다 옷차림이 훌륭하고 건장하고 뜨기만만했으며 부유한 티가 나는 숨결을 모인 사람들에게 뿜어냈다. 기현이 부인은 자기 딸을 그들에게 데려가서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예의 바르게 대하려 애쓰는 와중에도 그녀의 두 눈은 절뚝거리며 삐뚤삐뚤 걷는 홀로운 씨의 경로를 쫓았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틈을 잡아 그녀는 양해를 구하고 그를 따라갔다. 홀로운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복도 아래쪽 인적이 뜸한 곳으로 갔다. 기현이 부인은 자기 딸이 언제 보수를 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홀로운 씨는 피츠 패트릭 씨가 그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기현이 부인이 자신은 피츠 패트릭 씨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자기 딸은 8기니를 받기로 한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러니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다. 홀로운 씨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왜 당신 일이 아니죠? 기현이 부인이 물었다. 당신이 걔한테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나요? 어쨌든 당신 일은 아닐지 몰라도 내 일이에요. 그러니 차질 없이 해야겠어요. 피츠 패트릭 씨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홀로운 씨가 냉랭하게 말했다. 난 피츠 패트릭 씨를 전혀 몰라요. 기현이 부인이 다시 말했다. 난 계약을 했고 그러니 계약대로 이행되게 해야죠. 그녀가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는 뺨이 약간 불그레했다. 분장실에는 생기가 돌았다. 외출복 차림의 두 사내가 난로가를 차지하고 힐리 양과 바리톤과 스스럼없이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프리먼의 기자와 오메든 버컷이었다. 프리먼 기자는 미국인 사제가 시장 저택에서 하는 설교 기사를 써야 했기 때문에 연주회를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누가 기사를 프리먼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그것을 신문에 실어주겠다고 했다. 목소리가 믿음직하고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운 반백의 남자였다. 그는 불 꺼진 시가를 손에 쥐고 있었고 시가 연기 냄새가 그 주변을 떠다녔다. 그는 연주회니 출연자니 하는 것이 상당히 지겨웠으므로 한순간도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벽난로 선반에 기댄 채 그대로 있었다. 힐리 양이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예의 바르게 구는 이유 한 가지는 감 잡을 만큼 나이를 먹었지만 그 계기를 활용할 만큼 마음은 젊었다. 그녀 몸의 온기, 향기 그리고 색채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자기 눈앞에서 천천히 오르내리는 그 젖가슴이 그 순간은 자기를 위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웃음과 향기와 의도적인 눈길이 자신에게 바치는 곡물이라는 것을 기분 좋게 의식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되자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오메든 버크가 논평을 쓸 겁니다. 라고 그가 홀로운 씨에게 설명했다. 그럼 내가 실어드리죠. 정말 고맙습니다, 핸드릭 씨. 홀로운 씨가 말했다. 실어주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라도 좀 드시고 가시죠? 그럴까요? 핸드릭 씨가 말했다. 두 남자는 약간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가서 어두운 계단을 올라 별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안내인 한 명이 몇몇 신사에게 술병을 따주고 있었다. 이 신사들 가운데는 오메든 버크도 끼어 있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 방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유순한 초로의 사내로서 가만히 있을 때에는 커다란 비단 우산으로 육중한 몸의 중심을 잡았다. 그의 굉장치도 않은 서부식 이름은 그가 자신의 미묘한 금전적 문제의 중심을 잡는 도덕적인 우산이었다. 그는 널리 존경받고 있었다. 홀로운 씨가 프리먼 사람을 접대하는 동안 기현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어찌나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는 그녀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분장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불편해져 버린 상황이었다. 첫 번째 출연자 베릴 씨는 악보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반주자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 기현이 씨는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고 반면 기현이 부인은 캐슬린의 귀에 목소리를 낮춰 무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호월에서 손뼉치고 발을 굴리며 빨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제1 테너와 바리톤과 힐리 양은 함께 일어나 침착하게 대기했지만 베일 씨는 청중이 혹시 그가 지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신경이 매우 곤두선 상태였다. 홀로원 씨와 오메든 버크 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순식간에 홀로원 씨는 침묵을 감지했다. 그는 기현이 부인에게로 가서 간절하게 얘기를 나눴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호월의 소리는 더 커졌다. 홀로원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흥분했다. 그는 말을 많이 했지만 기현이 부인은 간간히 자르듯이 말했다. 안 나갑니다. 팔기니를 받아야 해요. 홀로원 씨는 절박한 표정으로 청중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홀 쪽을 가리켰다. 그는 기현이 씨에게 또 캐슬린에게 애원했다. 그러나 기현이 씨는 계속 턱수염을 만지작거렸고 캐슬린은 시선을 내리깐 채로 새 신발 끝을 까딱거렸다. 그녀 잘못이 아니었다. 기현이 부인이 반복했다. 얜 돈 안 받으면 안 나가요. 한 차례 입씨름이 쏜살같이 지나고 홀로원 씨는 쩔뚝거리면서 황급히 나갔다. 방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침묵의 긴장이 약간 고통스러워졌을 때 힐리 양이 바리톤에게 말했다. 팻 캠벨 부인 이번 주에 보셨어요? 바리톤은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아주 잘 지낸다는 얘기는 들었다.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제1 테너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에 두른 금 체인의 고리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되는 대로 콧노래를 부르며 정면 부비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다. 모든 사람이 이따금씩 기현이 부인을 헐끗 쳐다보았다. 장내의 소음이 아주 야단스러워졌을 즈음 피처 패트릭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홀로원 씨가 숨을 헐떡이며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호월에서는 손뼉치고 발구르는 소리 중간중간에 휘파람 소리까지 났다. 피처 패트릭 씨는 지폐 몇 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넉 장을 채어 기현이 부인 손에 쥐어주고는 휴식 시간에 나머지 반을 주겠다고 말했다. 기현이 부인이 말했다. 4실링이 모자라는데요. 하지만 캐슬린은 스커트를 모아쥐고 사시나무 떨듯 하는 첫 번째 출연자에게 나가시죠 벨시라고 말했다. 가수와 반주자가 함께 나갔다. 홀 안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고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콘서트의 전반부는 걸린 부인의 노래 말고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 불쌍한 여인은 킬라니는 발프의 오페라 아리아 중 하나라고 하네요. 킬라니를 성량 없이 헉헉대는 소리로 불렀고 게다가 우아하게 부른답시고 캐캐 묻고 틀에 박힌 발성과 발음으로 불렀다. 그녀는 마치 과거의 무대 분장실에서 대사라 나온 것처럼 보였고 3등석 쪽에서는 그녀의 울부짖는 고음을 흉내내며 놀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제1 테너와 콘트랄토가 청중을 사로잡았다. 캐슬리는 아일랜드 노래를 몇 곡 연주하여 푸짐한 갈채를 받았다. 일부는 동호회 연극을 준비한 젊은 숙녀의 감동적인 애국시 낭송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마땅히 갈채를 받았고 낭송이 끝나자 사람들은 흡족하여 쉬러 나갔다. 이르는 내내 분장실은 흥분의 벌집이었다. 한쪽 구승에는 홀로헌 씨, 피처 패트릭 씨, 미스 베언, 안내원 2명, 바리톤 베이스, 그리고 오메든 버크 씨가 있었다. 오메든 버크 씨는 자기는 그런 남새스러운 음악회는 처음 보았다고 했다. 더블린에서 캐슬린 키언이 양의 음악 경력은 오늘로 끝장이야 라고 그는 말했다. 바리톤은 키언이 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보수를 받았으므로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이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키언이 부인이 출연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안내원들과 사무국 사람들은 휴식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난 미스 베언 말에 동감이요. 오메든 버크 씨가 말했다. 한 푼도 주지 마요. 방의 다른 한 구석에는
키언이 부인과 그 남편 벨시, 힐리양 그리고 애국시를 낭송했던 젊은 숙녀가 있었다. 키언이 부인은 위원회가 자신을 모욕적으로 대했다고 말했다. 귀찮은 일도 비용이 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돌아온 보답이 이런 식이라니. 그들은 여자애 하나만 상대하면 되겠거니 생각했고 따라서 그녀를 깔아뭉갤 수 있겠거니 생각한 거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실수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그녀가 남자였다면 그들이 자신을 감히 그렇게 다루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딸이 권리를 챙기도록 조처할 것이다. 바보처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주지 않을 경우 더블린에 온통 소문을 낼 것이다. 물론 그녀는 출연자들에게 미안했다. 그러나 달리 어쩌란 말인가? 그녀는 제이 테너에게 하소연했고 그는 그녀가 제대로 대접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힐리 양에게 하소연했다. 힐리 양은 다른 편에 끼고 싶었지만 캐서린이 막역한 친구인데다가 키언이 가족이 자기를 자주 집에 초대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일부가 끝나자마자 피츠패트릭 씨와 홀로원 씨는 키언이 부인에게로 다가가서 나머지 4기니는 오는 화요일 위원회 모임이 끝난 뒤에 지불할 것이며 그녀의 딸이 2부의 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 위원회라는 건 난 몰라요. 키언이 부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내 딸은 계약을 했어요. 4파운드 8실링을 당장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얘는 무대에 한 발짝도 올려놓지 않을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키언이 부인. 홀로원 씨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신들이 날 대한 건 어떻고요? 키언이 부인이 물었다. 그녀의 얼굴엔 환한 빛이 역력했고 그녀는 자기 손으로 누구라도 칠 것처럼 보였다. 난 내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최소한의 경우는 있으셔야죠. 홀로원 씨가 말했다. 경우라고요? 그런데 난 내 딸이 돈을 언제 받게 되느냐고 물어도 경우 있는 대답 한마디를 못 듣는 판인데요. 그녀는 머리를 발딱 치켜들고 일부러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무국장에게 얘기하세요. 내 일은 아니니까. 내가 맘먹으면 아주 막 나간다고? 점잖은 부인이신 줄 알았는데 홀로원이 이렇게 말하며 그녀에게서 휙 돌아섰다. 그 이후로 키언이 부인의 행동은 사방팔방에서 비난을 받았다. 누구나 위원회의 조치에 찬성했다. 그녀는 분노로 초췌해져서 남편과 딸과 언쟁을 하며 그들에게 손짓을 해대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사무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2부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힐리 양이 친절하게도 한두 곡 좀 반주해 주겠다고 동의했다. 키언이 부인은 바리톤과 그 반주자가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줘야 했다. 그녀는 순간 성난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노래의 첫 소절이 귀에 들어오자 딸의 외투를 잡아채며 남편에게 말했다. 마차 잡아요. 그는 즉시 나갔다. 키언이 부인은 외투로 딸을 감싸서 그를 따라 나갔다. 입구를 지나갈 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홀로원 씨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아직 당신하고 일이 끝난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난 끝났어요. 홀로원 씨가 말했다. 캐슬리는 순순히 엄마를 따라갔다. 홀로원 씨는 피부에 불이 붙은 것 같았으므로 분을 사귀기 위해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대단한 여자야. 그가 말했다. 아, 대단한 여자야. 잘한 거야, 홀로원. 오메든 버크시가 찬성한다는 듯이 우산으로 중심을 잡으며 말했다.